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술 보고서 작성 및 발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발표 자료 만들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텐데 아, 부득이하게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강의가 동영상으로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나름대로 좀 잘 전달하고자 하니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좋은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우리가 좋은 발표 자료를 만들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심정이죠. 자, 그런데 이제 좋은 발표 자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발표가 좋은 자료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그 좋은 발표 자료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이전 시간까지는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요. 자, 보고서 작성에서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독자죠. 독자가 보고서를 어떻게 해요? 읽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발표에서는 이 청중들이 발표 자료를 어떻게 해요? 발표 자료를 보아요. 발표 자료를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발표 자료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보는 자료로 만들어야 된다. 읽는 자료가 아니라. 뒤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읽고 있는 순간에는 다른 모든 감각들이 작동이 되질 않아요. 오로지 읽는 데만 그 관심이 가지기 때문에 이 발표자가 발표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듣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발표 자료란 결국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볼 수 있는 자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시각화. 자, 시각화를 잘 할 수 있느냐가 좋은 발표 자료를 잘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발표 자료, 또 시각화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또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악마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강의에서 그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발표가 되기 위한 나름대로의 세 가지 요건을 제시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 다만 어떤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그런 그 발표 자료의 기준이냐, 이제 이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좋은 발표 자료가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표를 듣는 사람이 뭔가 듣고, 뭔가 듣고 뭘 들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순간 발표 효과는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할 때 심플한 하나의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이 심플이라고 하는 건 분량이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어가 일관성 있게 전달이 돼서 뭔가를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단순하게 심플하게 상대방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제가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이게 일관성 있게 가게 해줘야 되죠. 자, 두 번째, why입니다. 이 발표는 왜 하고 있는 거냐? 그 물음에 대한 것들을 클리어하게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여야 되는 거예요.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들을수록 궁금하다. 이게 신뢰성이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둘째로 왜 이 발표 자료가 발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 자료에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보죠. how예요. 내가 지금 발표 자료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이 흐름이 논리성이 있어야 되죠. 논리성이라고 하면 내가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들, 인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신뢰성이 있는 바탕 위에서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플러스가 돼서 이거는 발판이 아주 튼튼한 발판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추상적이죠, 좀. 자, 그럼 여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발표 자료는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스토리 텔링이 돼야 돼요. 스토리텔링. 이야기의 흐름이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지만 단순하긴 하지만 매우 클리어하고 또 그 흐름이 매우 순차적이든 시간의 흐름이든 논리의 흐름이든 그런 흐름이 있는 그런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스토리텔링이 되기 위한 조건? 바로 개요예요. 개요. 강의 시간에 설명했죠? 개요 작성과 관련된 거. 설계도를 잘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과 그런 주제와 또 왜 이걸 쓰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개요들로 구성이 되어야 돼요. 개요의 실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목차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잘 갖춰주기 위해서 핵심은 뭐예요? 바로 목차의 구성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이루어진다 하면 뭐예요?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심플하게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의 그런 흐름을 갖고. 두 번째, 왜 이런 것이 흘러가는지를 목차에서 클리어하게 보여줘야 돼요. 특히 어디 부분에서?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서론 부분에서. 자, 셋째, 로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로직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목차 자체의 흐름이 논리적이고 또 순차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차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술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가장 큰 과제는 목차를 어떻게 잘 작성할 것인가예요. 그래서 목차가 잘 작성이 되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발표 자료의 내용들은 그 목차의 제목에 맞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다 붙여 놓으면 그게 논리적이고 심플하고 클리어하고 로직한 그러한 발표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런 목차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는 발표 자료의 목차와 기술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있어서의 목차의 흐름은 똑같아요. 다만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발표 자료에서 핵심 키워드는 시각화라고 그랬잖아요. 시각화. 왜? 발표 자료는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 차이가 있다 뿐이지 이 목차를 구성하는 논리적인 구성 흐름은 기술 보고 작성과 똑같다. 다만 그 차이점은 우리가 이해를 하자. 뭐가 해야 된다? 시각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연구 결과 표현의 중요성인데 이게 왜 시각화를 해야 되는가? 또 시각화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무기가 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한 시각적 매체, 시각화할 수 있는 툴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인데 주로 우리가 시각적 매체라고 하면 시각화 도구라고 하면 가장 강력한 것이 가장 위에 있는 게
사진이에요, 사진.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표현하자고 하는 것을 그래프처럼 나타내주는 그림이에요. 세 번째는 이걸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틀에 집어넣는 표예요. 그리고 그 시각화 자료의 맨 밑에는 텍스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글로 쓰는 것은 시각화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한 그러한 표현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주로 표하고 그림을 대상으로 해서 이를 어떻게 하면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각화, 표나 그림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얘기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옛날과는 달리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게 되니까 멀티미디어, 동영상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순차적인 그러한 그, 아, 이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발표에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다. 활력을 집어넣는 목적은 뭐냐?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거다. 자, 맨 마지막으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혹시 단위나 또는 표현에 있어서 우리 공학적인 단위나 표현에 있어서 그 일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혹은 우리가 잘못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그것들을 일관성으로 그렇게 잘 하기 위해서 아, 알아야 되는 기준,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연구 결과 표현의 중요성은 연구 결과 표현의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구를 아주 잘했어. 조사를 너무 잘했어. 비교도 잘했어.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청중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청중은 보는 거예요. 청중은 읽는 것이 아니라 청중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구 결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내고 행동을 이끌어내고 즉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있는 얘기를 설득하기 위해서 설령 설득이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듣거나 듣거나 어떤 느낌으로 아는 것보다는 보아서 보아서 얻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 seeing 영어 센텐스 중에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사람들은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봐야. 자, 그러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요. 또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툴이 뭘까? 이 툴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두 가지를 잘 아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보고서 작성 및 발표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했던 제3자의 시각에서 그것이 잘 보여질 것인가를 내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외국의 연구기관에서 업무 능력에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을까? 외국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를 수는 있으나 거의 공통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전달력이에요. 전달력. 얼마나 상대방에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알려줄 수 있을까? 이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말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아, 무슨 투머치 토커처럼 말을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에 사족이 붙지 않고 말의 단어 선택이나 억양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아, 전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죠? 읽는 게 아니라 기술 보고서는 읽는 전달이지만 발표 자료는 보는 전달인 거예요. 보는 전달.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시각화 능력도 업무 능력 중에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공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그게 나의 생각인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은 생각이 아니고 공상일 뿐입니다. 이거를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그린 것들을 제3자가 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좋은 발표 자료. 자,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빙성 있는 자료 작성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게 신빙성 있는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요건은 대부분의 이런 발표 자료들은 기존에 있는 어떤 현황들을 개선하거나 또는 개발하거나 또는 새로운 걸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일 텐데, 그럼 현황에 대한 분석, 기존 기술에 대한 뭐 판단, 뭐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내가 인용해온 자료들, 조사한 자료들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뭐 문헌 데이터, 실험 자료 이런 거와 같이 뭘 해요? 인용 자료들이 인용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발판 위에서 내가 플러스 알파를 지금 발표 자료에 담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시간에서 강의 시간에서 인용 문헌을 표기하는 방법, 각주 인용 문헌표 뭐 이거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인용을 할 때도 신뢰성 있는 이 자료를 인용을 해 와야 될 것이고, 그렇게 인용해 온 자료가 신뢰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효과적으로 이제 그래서 발표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각화. 표현이라고 하면 시각화예요. 자, 표현하려면 시각화하려면 어떻게 해?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료로 해야 되니까 가장 초보적인 거는 글씨로 막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읽어요. 자, 두 번째, 표를 이용해서 한 번에 딱 보여줍니다. 그런데 표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너무 많은 자료를 그 안에 숫자를 집어넣는 순간 한 번에 인식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요. 그래프로 그려줘요. 자, 그리고 이것이 진짜 사실이다, 진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상위에서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사진으로 보여줘요. 사진. 자, 그래서 어떻게 시각화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게 효과적인 발표 자료에 있어서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자, 왜 보여줘야 되는지, 또 보여줌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번 보죠. 사람들이 머릿속에 뭔가를 오감으로 받아들여서
기억의 지속성이 뭐가 있을까? 즉, 뭐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가장 잘 기억하고 오래 기억할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80%는 뭐예요? 보는 거예요. 물론 행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보는 걸 통해서 뭐예요? 기억해요. 읽는 걸 통해서 기억하는 거는 20% 정도라고 해요. 이 퍼센트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의 파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읽어서는 20%밖에 기억이 안 되는데 본 거는 80% 기억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여줘라. 그래야 기억력에 지속성이 있게 된다. 그게 나의 목적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됐는지는 그 사람이 내가 한 이야기나 내가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을, 그런 표현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가 발표의 핵심이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시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시각적 매체를 이용한 표현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직관적으로 또 기억의 지속력을 가져올 수 있게 해요. 플러스 경우에 따라서는 아, 집중을 하게 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러한 기능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아서 기억력이 있다는 것은 보아서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과 또 이해와 설득이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시각화 도구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표와 그림이에요. 자, 물론 아까 그 목차 구성을 통해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주장에 일관성 있는 그러한 그 목표를 보여줘야 되죠. 일명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공감을 얻어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내용에 논리성이 있고 그 논리성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시각화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으로써 상대방이 seeing is believing 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조금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이 집중력이 떨어져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듣다 보면 눈은 떠서 거기 화면을 보고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뭔가 잡생각이 많고 이 세상을 막 떠돌아요. 자, 그런 속에서 집중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사전 계획이. 그 사전 계획의 핵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 발표자를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한 방에 빡 인식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통해서 공감을 얻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죠. 자, 우리가 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각화, 또 시각화를 통한 공감, 기억의 지속력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잡지책에서 하나 홍보 자료를 갖고 온 자료인데 이 자료는 여기 페이퍼 인트로덕션이라고 해서 회사를 홍보하는 자료예요. 잡지책의 중간쯤에 반 정도 차지하는 내용으로 이게 딱 있었어요. 자, 이거는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회사인데 이 회사 이름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를 소개를 하는데 뭐 영시 여기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배가 쫙 흘러가요. 이거는 이제 대우 로지스틱스 컴퍼니라고 해서 대우 물류 뭐 회사 뭐 이런 거 대우 로지스틱스 회사 뭐 이런 건데 여기 이제 배가 하나가 쫙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시각에 오래 남는 건 뭐예요? 요 물결이 이렇게 쫙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이 회사는 이제 이런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이러한 거대한 물결이 쫙 우리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 회사의 소개를 하는 거예요. 회사 이름을 크게 쓰지 왜 회사 이름을 안 보이고 맨 무슨 지나가는 산적 배만 나와 있느냐. 이게 바로 기억의 지속력, 기억의 지속력, 이미지의 전달. 이런 거예요. 이미지의 전달. 자, 여기 아무리 회사 이름 크게 쓰고 뭐 한다고 해도 이거 잡지책 막 읽다가 보면 뒤에 가보면 이 회사 이름 기억해요? 못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뭐는 기억해요? 배가 지나가는데 뒤에 물결이 쫙 지나가는 이 이미지는 기억이 돼요. 자, 이런 걸 시각화했죠? 이 시각화를 통해서 뭐예요?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 그때 뭐 회사에 있지 근데 뭐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가면서 뒤에 물결이 막 가는 그런 모습이었지. 아, 그래 그 회사 소개였구나. 그렇다 맞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각화해야 되겠는가를 이 그림을 보면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걸 발표 자료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회사 소개를 한다고 할 때 이 왼쪽에 써 있는 이 글씨들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이미지를 띄워놓고 우리 회사를 홍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읽어요? 안 읽잖아요. 안 읽으면 어떻게 해요? 배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뭔지 들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런 전략. 자, 그래서 시각적 매체를 활용하는데 우리가 다양한 시각적 매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창에 사진이 있다 그랬죠. 그 하위에 그림이 있고 표가 있고 제일 원시적인 표현 방법이 텍스트로 보여줘요. 텍스트.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텍스트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 자, 사진은 시각적 매체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상을 보여주는 데는 강력하지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거기에 담기가 어려워요. 실상을 보여줄 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자료들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표와 그림이에요. 이 표와 그림을 잘 활용하면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과 자료를 잘 시각적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상반되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로의 장단점을 잘 이해를 해야 이 두 개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논리정연한 자료를 많은 자료를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장점은 정리가 용이하다는 거고 단점은 너무 많은 자료를 보여주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렵다. 그 반면에 그림은 우리가 많은 논리적인 자료를 보여줄 수는 없으나 그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축에선이나 막대 그래프나 각종 이러한 그 표현 방법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표와 그림을 적절하게 잘 혼용해서 활용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근데 얘네들을 쓸 때는 본문에서 반드시 참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1쪽의 슬라이드에서 표 1이 나왔으면 2에서 이 표를 지칭하려고 그러면 앞에 표에서 보는 것 같은데 앞에 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표 1, 표 2 해갖고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에 번호와 제목을 붙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얘기를 할 때, 그림 자료에서 얘기할 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야지, 표를 여러 개 그려놓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는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러한 표와 그림을 잘 활용을 하는데, 이러한 표와 그림을 활용한 시각적 도구를 이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우리가
우리가 몇 가지 좀 아주 단순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좋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러한 시각 도구 또는 시각화를 통해서 이 표현 자료를 만들 때, 슬라이드를 만들 때 그 슬라이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볼드하고 심플하고 컬러풀하게. 자, 볼드라고 하는 거는 뭐 글씨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림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다만 좀 크게 또는 뭐라고 표현되나 이게 용감하게 쫙 그냥 쭈삣쭈삣 조그맣게 하지 말고 가급적 크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라. 과감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라. 두 번째, 심플해야 된다. 심플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시각화 자료가 한 슬라이드에 들어있으면 일단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이 되고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컬러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컬러풀은 홍천연색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게 가급적 주장 내용에다가 컬러를 써서 주장하는 내용과 보조하는 내용이 구분될 수 있게 하라. 글씨 크기로 또는 사진 크기로도 가능합니다만은 사람들은 이 컬러로 구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냐? 미국 토목학회에서 나름대로 그 학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와 경험을 통해서 제시한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시각 도구를 쓸 때는 어떻게 한다? bold, simple, colorful하게 한다. 자, 두 번째는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우리가 얼마만큼 분량으로 만들면 좋을까? 얼마만큼 분량으로 만들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으면 일단 발표 자료를 몇 장을 만들어야 될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표 자료 슬라이드 하나를 놓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지루하지 않고 또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서도 적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가 될 수 있을까? 그 기준이 뭐냐? 30세컨드 룰이에요. 이것도 미국 통역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이 기준이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최소한의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가 있어요. 슬라이드당 30초 이상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라. 이거 30초가 내가 만든 슬라이드 자료가 30초 안에 발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리허설을 해보면 알아요. 연습을 해보면 알아. 그러면 슬라이드 안에 몇 초가 지금 소요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재보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예를 들어 6분이다. 6분. 그럼 슬라이드 한 30초니까 1분에 2장 정도 필요하죠? 그럼 6분이니까 2, 6, 12에서 12장 정도를 만들면 돼요. 물론 앞뒤에 이제 그 제목도 있을 거고 뒤에 뭐 결론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몇 장 정도 여유를 앞뒤에 붙이면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발표할 수 있는 자료가 12장 정도가 만들어지면 6분 정도 해당이 돼. 자, 그러면 내가 주어진 시간이 예를 들어 20분이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초라는 게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의미가 사람들은 30초가 짧다고 느낄 수도 있고 길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기에 슬라이드 하나를 놓고 약 30초 정도 발표를 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적정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프를 넣을 때, 즉 그림을 그릴 때도 아까 볼드하게 하랬잖아요. 볼드하고 심플하게. 그래서 그래프에 표시되는 이러한 그 선들이 2개 이상 되지 않도록 해줘라. 3개 정도 되는 순간부터 한눈에 안 들어와요. 2개는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1개면 더 잘 들어오죠. 자, 이렇게 시각화 자료를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 또 시각화해야 되는 이유, 즉 텍스트로 읽지 않고
보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글을 읽으면서 동시에 들을 수 없어요. 즉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즘 뭐 카페에 가보면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학생은 이제 이렇게 헤드폰을 쓰기도 하고 또 무슨 아무것도 안 쓰고도 막 열심히 해요. 옆에서 엄청 시끄러운데 뭐 열심히 막 뭘 하고 있어요. 책도 열심히 막 보면서 뭐도 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 봤더니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자, 그 사람이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열심히 읽는 순간 옆에 사람 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 소리는 들렸겠죠. 근데 내가 못 들어요. 여기 들어갔다가 일로 나가요. 프로세싱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글을 발표 자료라고 만들어서 글을 이렇게 읽으라고 하고 있으면 읽을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도 있으면 읽으려고 해요. 그렇게 읽고 있으면 발표자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글만 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뭔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시각적 매체를 이용해서 표현할 때 몇 가지 이제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럼 텍스트 쓰지 말고 시각화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으로 표현을 하라고 했느냐. 이게 정보는 어떻게 들어와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죠. 오감을 통해서 들어는 오는데, 사람 머릿속에서 기억이 돼야 이게 전달이 된 거 아니에요. 들어왔는데 그냥 나가버리면 전달이 된 거예요? 통과된 거잖아,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오감을 통해서 나오는 전달력과 기억력의 순서를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시각. 시각. 눈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정보가 가장 전달력이 높고 기억력이 오래 간다. 자, 그 다음에는 청각이죠. 청각도 나쁘진 않죠. 제일 낮은 게 후각이라고 그러네요. 냄새 이렇게 맡고 다른 냄새 맡으면 앞에 냄새 뭐 맡았지?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각이 기억력을 지속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 이거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즉, 시각적 효과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아이언맨 뭐는 기억 안 나도 이 사진은 기억이 나죠? 자, 일단 그러한 그 시각화 자료를 만들더라도 그 모양은 아까 어떻게 해요? 심플하게 해봐, 심플하게. 사실은 우리가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싶고 잘 알려주시고 싶고 또 발표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 막 글씨로도 쓰고 뭐 많은 내용을 집어넣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슬라이드 하나에서 아까 30초 동안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넣고 이걸 설명하는 순간 이 발표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모양으로. 메시지도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 아까 그 회사 홍보하는데 상선이 하나 지나가면서 물결이 쫙 흘러가게 해라. 그 물결이 막 세네 개 흘러가 봐요. 이미지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간단하고 명쾌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효과를 갖고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심플해야 되는 거예요. 심플해야. 자,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설명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시각화 자료를 넣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시각화 자료를 맞습니다. 자, 이렇게 시각화 자료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뭐 여러 개를 넣고 직업별로 뭐 있다 없다 뭐를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자, 그나마 이게 많지는 않지만 이거를 한 슬라이드 내에서 이런 정도의
그러한 그 시각화 자료를 놓고 설명하는 순간 사람들에게는 전달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달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많은 것들은 슬라이드를 이 그래프를 잘라서 설명하든가 아니면 이 그래프를 이런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심플한 내용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시각화 자료를 할 때 가급적 이렇게 막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료들을 쓰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화려한 자료는 사람들에게 전달력이나 공감을 일으키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밑에 보는 사진처럼 뭐 이렇게 많이 컬러풀하게 놓으면 이게 포장지로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발표 자료로서는 보는 사람이 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시각화 자료를 할 때도 칼라를 칼라를 가급적 잘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잘 쓰기 위해서 대부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같은 계열의 색깔들로 쓰는 거예요. 같은 계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같은 계열의 옷으로 코디를 하면 조금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색하지 않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각화 자료 중에서 가장 센 게 바로 사진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한 표현이 굉장히 강력한 표현 도구로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다만, 표나 그림을 이용할 때 사진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번호, 제목 이런 것들을 명시를 좀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림일, 표일 이렇게 하라 그랬고 또 하나 이제 이 그림이나 표에 제목이나 번호를 일관성 있게 붙이기 위해서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넣는다 그랬죠. 이건 강의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일관성 있게 쓸 수 있는 또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러한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이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자, 이거 표나 그림을 인용한 경우에는 출처를 기재를 해야 되겠죠. 특히 그림 같은 경우에 그래프를 어디서 갖고 왔으면 뭐 통계청 몇 년 자료라든지 이렇게 그 출처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표절하고도 문제가 되고 나의 발표 자료의 신뢰성하고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처럼 자료 출처 아래 그림에서처럼 하지 말고 그림 1에서와 같이 발표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표의 작성에 있어서 표의 번호와 표의 제목을 표의 상단에 표시를 한다. 그림은 그림의 하단에 표시를 한다. 자, 대본의 경우는 표인 경우에는 지금 이 표는 표의 제목을 중간에 했는데 표인 경우에는 이 왼쪽에 맞춰서 하거나 중간에 하거나 이건 일관성 있게 하면 돼요. 최근의 경향들은 표는 표의 맨 왼쪽에 붙여요. 자, 그림은 대부분 경우는 중앙에 위치하게 돼요. 표의 제목과 번호를. 어떻든지 간에 그 하나의 기준으로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가 시각화 자료를 할 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림이나 또는 표 이런 것들은 이제 인용을 해오는데 인용을 해올 때 이제 어디 화면에서 캡처를 해오잖아요. 근데 캡처를 해오는데 이 캡처해 온 것이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면 아예 안 넣는 것보다 집중력이나 발표력 면에서 효과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표가 하나 이제 비만도 측정표 해갖고 뭘 인용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이 표가 많은 데이터를 여기 이, 아, 그 일렬로 잘 그 정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게 보고서에서 들어가서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게 발표 자료로 이거를 인용하는 순간 첫 번째 너무 많은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눈에 알아보기가 일단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해상도가 낮은 걸 갖고 오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 뭐야? 내 눈이 시꺼먼 거야? 안 보게 돼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가급적 발표 자료에 있어서는 이거를 그래프, 그림으로 표현해 주자. 두 번째, 해상도를, 높은 해상도를 있는 걸 갖고 오되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면 넣지 말라. 다른 걸로 대체를 해라. 라는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시각적, 여섯 번째는 시각적 매체에 제목을 붙일 때 제목을 좀 의미 있는 제목, 즉, 제목만 보고 이 그림이나 표가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게끔 해줘라. 예에서 표 4.4, 선의 특성을 이용하여 보기 쉽게 만든 표. 이런 거요. 그냥 보기 쉽게 만든 표, 이게 아니라 선의 특성을 이용하여 보기 쉽게 만든 표. 이러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이걸, 이 제목을 보고 그 밑에 나와 있는 표를 보는 순간, 그 의미를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과 무관한 시각화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 그냥 빈 공간이 있다고 그냥 빈 공간을 채우는 용도로 그러한 표나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유의사항을 머릿속에 듣고 아까 얘기한 가장 강력하다고 얘기하는 사진, 그림, 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 방법, 잘 쓸 수 있는 활용 방법을 좀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자, 표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양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그 숫자, 통계치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는 보고서상에서 보여줄 때는 이 표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이 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많은 양을 담고 있을 수 있어서 장점인데 이거를 발표 자료에서 쓸 때는 그걸 다 집어넣어서 단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표를 이용해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숫자를 다 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좀 깝깝해 보여요? 일단 A, B, C 뭐 숫자는 알겠는데 이 숫자가 지금 100단인지 100만인지 1000만인지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앙 맞춤을 하다 보니까 이 숫자들 사이에 단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보다는 자, 우선은 근데 이 표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표에 제목과 표의 번호를 이렇게 잘 붙였죠. 상단에. 그리고 숫자이기 때문에 이 단위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텐데 단위를 우측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자료 출처를 이렇게 반드시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이거를 밝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것까지는 잘 됐는데 중앙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자료를 정렬을 해봅니다. 우측 정렬을 하고, 그리고 천 단위마다 이렇게 쉼표로 끊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조금 더 보기가 쉬워졌죠. 자, 그래서 숫자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우측 정렬, 그리고 천 단위를 끊어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보는 사람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표가 복잡해지는 경우에 예를 들어 A가 있는데 아까 A, B, C만 있었는데 이건 AA가 있고 AB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약간의 이 표 자체가 좀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칼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칼라를 좀 변화를 주면서 셀을 구분할 수는 있겠죠. 셀을 구분할 수는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이렇게 칼라를 쓰는 것보다는 지금 뒤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그냥 선의 특성을 좀 잘 이용을 해서 선으로서 보여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선으로 그려주면 딱딱 셀이 만들어지니까 정확하게 구분은 되죠.
근데 실제로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줄들이 이 숫자를 읽는데 약간의 시선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를 그려주면 더 구분이 쉬울 것 같지만 다음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가로줄을 생략해주면 이 구분을 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면 줄을 생략해 주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이 훨씬 더 쉽게 드러나게 할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훨씬 더 숫자가 잘 보이잖아요. 표의 역할은 뭐예요? 숫자를 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번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것보다 좀 더 강력한 표현 도구인 그림의 활용 방법을 좀 알아봅니다. 그림에서는 표는 표에 가로줄, 세로줄 이제 이런 형식만 있는 반면에 그림은 그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의미는 아, 우리가 잘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선택이 잘못되면 대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자료를 어떤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 것이 좋을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이용한 표현 방법에는 이렇게 꺾은 선을 쓸 수도 있고,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원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꺾은 선, 막대, 원 그래프가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인데 얘네들은 주로 어떤 데 우리가 쓰는 것이 합리적일까? 이걸 우리가 알고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원 그래프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 전체 100%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여기 표 같은 걸로 숫자를 막 보여줬어요. 이건 뭐냐면 원가 분석 간 자료예요. 재료비, 노후비, 경비, 간접비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이제 이런 겁니다라고 보여주는데, 자, 이거 보고 이게 뭐 회계사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발표 자료로 보기에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원 그래프, 파이 그래프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앞에를 보시고 써머리 해주면 이렇습니다. 자, 그럼 뭐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눈에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림의 강력한 표현 도구로서의 역할이에요. 자, 추세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두 개를 비교해서 해주면 아, 그 비교치와 함께 추세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용도로 쓸 때는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게 되죠. 자, 아까 얘기한 파이 그래프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용도로서 잘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아, 표와 그림을 잘 활용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면이나 스케치, 지도 이런 것도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난 이제 건축을 전공하지만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막 설계를 뭐 건물부터 막 직접 설계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대략적인 위치 또 아, 그 용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될까 이런 것들을 대부분 스케치를 해요. 버블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대략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은 다음에 이걸 갖고 조정을 하면서 건물의 배치, 실제적으로 건물 디자인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필요할 경우도 있겠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표현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사진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나 자료들을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 사진이니까 실상을 보여주는 용도로 쓰는 거니까. 다만 이 사진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 자료로서는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표, 그림, 사진을 적절하게 이 사진을 표나 그림상에서 같이 잘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사진을 이용한 전달 방법. 얘는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피라미드나 타지마할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진을 놓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말로써 상상해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이제 이게 이 사진이 왜 강력한 그러한 표현 도구로서 쓸 수 있느냐는 거냐. 뭐 아프리카에 뭐 기아가 난민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심각합니다. 뭐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숫자도 쓰고 뭐 인원을 막 여기 표시해 놓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또는 유니세프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에이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사진을 하나 딱 놓고 아프리카 헬프 유니세프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이 사진 하나로 뭐가 돼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공감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기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왜냐 이게 실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센 거예요, 얘가. 다만 이제 여기다가 내가 그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미지와 전달을 가장 세게 해줄 수 있는 게 사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사진은 정보를 전달하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표나 그림과 잘 혼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가끔씩은 우리가 이제 사진까지 활용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그 시각은, 사람들의 시야는 주로 움직이는 데 주로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조금 집중력 또는 흥미를 보조해주는 의미에서 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설득력 전달력을 향상시켜주는 보조 자료로서 쓰라는 얘기예요. 보조 자료. 왜 보조 자료라는 얘기를 했냐면 이 멀티미디어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이 멀티미디어만 너무 드러나게 하게 되면 혼란스럽고 에이 뭐야 이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 자, 멀티미디어를 이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게 하나의 주제를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 멀티미디어를 할 수 없죠. 그 주제 속에 잘 녹아 들어가는 멀티미디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텍스트도 함께 넣어주면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 아, 느껴보기 바랍니다. 자료를 단순화해라. 내용과 연관된 자료.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이라면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게 제작을 해라. 또는 스토리텔링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 속에 연관을 갖고 멀티미디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겁니다. 자, 다행히도 우리 파워포인트에도 요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을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슬라이드 전환하거나 조금 집중력을 조금 호기심을 더 갖게 하거나 다만 너무 빈번하게 써서는 곤란하겠다. 전체를 다 애니메이션으로 할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도 효과는 떨어진다는 거죠. 자, 애니메이션이 잘 되기 위해서 왜 이게 필요할까? 또는 이걸 활용하게 되면 얼마나 진짜 호기심이 갈까? 이걸 보기 위해서 이 파워포인트 속에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로 조금 했던 실사례를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팀이 좀 오래전에 발표를 시작하면서 처음 화면에 이걸 띄워 놨습니다. 이걸 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이걸 발표하겠다. 이제는 수소시대고 차세대 자동차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라고. 그래서 2006년이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하면서 아, 에너지가 동력원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것들 한번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시각적 표현을 할 때 유의사항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맨 마지막 정리 단계, 맨 마지막 강의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표현이나 단위를 쓸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메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미터, 킬로미터 할 때 그 메타는 스몰 m을 씁니다. 킬로그램을 쓸 때 소문자를 써요. 이걸 m을 쓰거나 라지 m을 쓰거나 kg를 쓰게 되면 이건 우리가 공항에서 다른 기호를 나타내요. 또 암페어는 여기 라지 L을 쓰게 되죠. 자, 그래서 그 기호에 맞는 그러한 정확한 이 기호 표기를 보고서 및 발표 자료에서 쓸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최소한의 그런 그 단위에 대한 그런 기호 기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마찬가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그 보고서를 쓴 수강생들 중에 이 기호를 정확한 기호를 일관성으로 쓴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1페이지에서는 라지 M을 썼다가 2페이지에 가게 되면 스몰 M을 쓰고 그냥 페이지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일단 정확한 기호의 기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서나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용어의 통일, 기호의 통일을 나중에 점검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오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 숫자와 관련해서도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0.1할 때 0.1이 아니라 0을 앞에다 붙이는 게 기준으로 쓰겠다. 8분의 3도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8분의 3 크게 보이게 하더라. 그리고 세 자리마다 자리 표시, 콤마를 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근데 두 번째 한번 보죠. 수식을 쓸 때 우리가 수식은 기본적으로 한 줄로 쓰는 게 원칙인데 길어지면 수식을 나눠야 되는데 이퀄 표시부터 나눠서 한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길어져서 이퀄 표시를 쓸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연산 기호가 있는 그 기호에 그을 잘라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왜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써야 일관적으로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니까 보는 사람도 이 기준에 맞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번호를 붙이게 되죠. 수식. 왜 번호를 붙여요? 수식이 여러 가지면 식 1인지 식 2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아주 크거나 작은 수는 이렇게 거듭 제곱수, 이걸 멱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도 조금, 우리가 그 기준을 잘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숫자와 퍼센트 사이는 띄지 않고 붙인다. 또 측정 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측정 단위는 뒤에 숫자와 붙여서 쓴다. 이렇게 써야 일관성 있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급적 소수를 쓰자. 그리고 식을 얘기할 때는 일식이 아니라 식1, 식2 이렇게 부른다. 왜 이렇게 되냐면 영어에서 equation 1, equation 2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도 그거하고 맞춰서 식1, 식2 이렇게 쓰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본문에서 우리가 약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약어를 쓸 때 그 약어를 처음에 쓰게 되면 처음에는 그 약어의 풀네임을 전체 이름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PM이라고 얘기하는 이 PM은 우리 이제 학교에도 지금 많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PM이라고 거기도 써 있더라고. PM을 이용한 학교 출입을 금지함. 근데 PM은 퍼스널 모빌리티로 해서 개인 이동 장치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건축인데 우리 건설이나 경영에서는 PM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불러요. 이게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처음에 약어를 뒤에서 쓸 때는 처음에는 그 약어가 뭔지를 밝혀줘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연결과 표현력이, 즉 시각화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집중력과 시력 향상을 위한 거다. 그래서 그 시각화 도구인 표, 그림, 사진의 장단점을 우리가 잘 알고 필요한 것에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연구 결과를 표현할 때는 기억하자. 심플하고 볼드하고 컬러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하나를 약 30초 정도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30초가 아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얘기했듯이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그걸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다만 그 30초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슬라이드를 만들거나 발표를 하거나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청중의 입장에서 바라본 발표 자료로서 잘 되고 있는가를 내가 점검해보자라고. 점검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강의는 다 마쳤고, 이 발표 표현 방법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조금 흥미로운 자료를 여러분한테 참고적으로 좀 보여줍니다. 자, 지금 여기 보여지는 자료들은 카페인이 얼마나 이 커피 한 잔 속에 음료를 담았을 때 카페인의 함량이 얼마나 될 건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내려 먹는 커피, 끓이는 커피, 요게 가장 많죠. 100g. 근데 여기 흥미로운 게 이렇게 커피 잔을 이용해서 10개를 쫙 했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가 10mg이라는 거죠. 자, 인스턴트 커피는 이거보다 좀 작습니다. 티도 좀 작아요. 코코아 매우 작습니다. 콜라도 25mg 있어요. 25다 보니까 이게 5라고 해서 반을 잘라서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일단은 흥미로웠던 거는 요 막대 그래프가 아닌 그 커피 잔을 이용해서 조금 더 시선을 모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커피 잔 하나가 나타내는 숫자를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는 거.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이 콜라에도 만한 그 카페인이 들어 있었다는 거. 이제 이걸 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이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번 봅니다. 이 금연 광고, 앤티 스모킹 애드인데 어디 금연하세요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I miss my lung, Bob.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lung, L-U-N-G, lung은 폐예요. Bob은 그냥 우리가 이 친구야, 저 친구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부르는 뭐 그런 이름이에요. 나는 내 폐를 잃었어. 이런 끝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고속도로 옆에 광고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미지화. 자, 그러면 금연하세요를 놓고 할 때 금연하세요가 아니라 이걸 놓고 발표자가 예를 들어 발표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금연의 뭐 심각성,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사진 자료, 그림 자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이미지화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 기억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강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